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반란 시리즈 당나라 황소의 난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20년의 봄, 당나라 산둥성 조주 원구현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황소였다. 황소의 집안은 대대로 소금 밀매를 업으로 삼아온 가문으로 정부의 가혹한 소금 전매 정책 아래에서 몰래 거래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황소의 아버지 황진은 젊은 시절부터 소금 장사를 하며 가족을 부양했는데 그는 원래 농부였으나 흉년이 들자 소금 밀매로 전환했다. 당나라의 소금 전매 사업은 안사의 난 이후 황폐해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재정 관료 유염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소금을 전매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명확했다. 소금은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생필품으로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비탄력적인 재화였고 생산지가 한정되어 있어 정부가 통제하기 쉬웠으며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생산지는 해안과 호수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다. 특히 회수 유역을 포함한 강소성 북부 해안 염전지대가 핵심 생산지였으며 당 후기 소금 전매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륙에서는 산서성의 운성 염지와 같은 소금 호수가 중요한 생산지였다. 생산 방식은 바닷물에서 얻는 해염, 소금 호수에서 얻는 호염, 지하수를 끓여 만드는 정염으로 나뉘었고 이들 모두 전매 사업의 거점이 되었다. 소금 전매를 전담하기 위해 염철사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철과 같은 국가 주요 자원도 독점적으로 관리했다. 후에는 유통까지 담당하는 염철전 운사로 확대되었다. 염철사의 최고 책임자인 염철사는 뛰어난 재정 관료가 맡았고 황제를 대신해 국가 재정의 핵심을 관리했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생산지를 직접 관리하고 생산량을 국가가 독점 매입하는 것이었으며 소금 가격을 원가보다 수십 배 높게 책정해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또 운하 등 주요 수로를 통한 운송을 총괄하고 소금 밀매를 강력히 단속했다. 이 전매제는 재정난 극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백성들의 생활을 악화시켰다. 생필품인 소금의 가격이 수십 배로 폭등했지만 백성들은 이를 살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당나라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이 소금 전매에서 나왔다. 이 상황에서 황소의 집안과 같은 소금 밀매업자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소금을 직접 생산하거나 매입해 관염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했다. 그럼에도 폭리가 가능했으며 대량 확보와 높은 판매가로 큰 수익을 올렸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들은 무장 조직을 결성해 운송로를 보호하고 정부군과 맞서 싸울 힘을 갖추었다. 당나라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밀매업이 지속된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안사의 난 이후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절도사들이 사실상 독립 세력으로 변했고 일부는 이익을 위해 밀매를 묵인했다. 둘째, 밀매업자들이 무장 세력으로 조직화되어
단순 상인을 넘어 거대한 군사 집단으로 성장했고, 황소와 왕선지 같은 인물이 그 우두머리였다. 셋째, 민심의 지지가 있었다. 정부 소금값이 폭등하자 백성들은 값싼 밀매 소금을 환영했고, 밀매업자를 숨기거나 돕는 등 우호적으로 대했다. 이로써 밀매업자들은 단속을 피하며 세력을 넓혀갔고, 결국 반란의 주체로까지 성장했다. 황지는 정직한 성격이었지만 정부 관리들의 뇌물 요구와 세금 압박으로 인해 점점 반감이 쌓였다. 그는 아들 황소를 키우며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너는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황소는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들으며 어린 마음에 불의에 대한 분노를 키웠다. 황소의 어머니 장씨는 현명한 여성으로 가족의 안정을 위해 소금 거래의 위험을 감수하며 남편을 도왔다. 그녀는 황소를 안아주며 노래를 불러주곤 했는데 그 노래에는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이 스며들어 있었다. 황소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주변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공감을 느꼈다. 어린 황소는 마을 아이들과 놀며 강인한 체력을 길렀고, 아버지의 소금 창고에서 몰래 책을 읽으며 문학에 빠졌다. 그의 성격은 호기심 많고 정의감이 강했다. 한 번은 마을 관리에게 세금을 강요당하는 이웃을 도우려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다. 당시 당나라는 화려한 전성기를 지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황제 희종은 무능했고, 환관들이 조정을 장악하며 권력을 휘둘렀다. 환관 전영자는 황제의 총애를 받아 대신들을 좌지우지했으며 이로 인해 부패가 만연했다. 절도사들은 각자의 영지에서 군대를 키우며 중앙정부를 무시했고, 안록산에 난 이후 더욱 독립적이었다. 희종 황제 시기에는 공식적으로 수십 명의 절도사가 존재했지만 실제로 당나라 말기의 정세를 주도하며 강력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 시기의 절도사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번진이라 불리는 자신들의 영지를 사실상 독립왕국처럼 다스렸으며, 국경과 주요 지역에서 각자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다. 하북 지역에는 성덕절도사 이보신과 노룡절도사 이회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은 안사에 난 이후부터 당나라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군벌 세력을 형성했으며, 그 지위는 세습되어 중앙정부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산둥 지역을 지배한 평로절도사 이정기는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중앙 재정을 위협했고, 이로 인해 당 덕종 시기에는 그를 토벌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남 지역의 선무절도사 이충신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며 당나라 말기의 정치군사 구도에 영향을 미쳤다. 당나라 후기의 절도사들은 소금 밀매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 군사력을 유지하고 영지를 통치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던 절도사들은 국가의 가장 큰 수입원인 소금 전매를 우회하여 수익을 확보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소금 밀매를 묵인하거나 직접 개입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염철 전 운사와 같은 관청을 통해 소금 밀매를 단속하려 했지만, 절도사들은 자신의 영지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독자적인 유통망을 만들어 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황소와 같은 소금 밀매업자들이 무장 세력을 키워 반란군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절도사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때로는 밀매업자들과 은밀히 협력하거나 그들을 보호하며 세력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흉년으로 굶주렸고, 소금 같은 필수품마저 정부의 전매로 비싸게 팔려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다. 황소의 유년기는 이런 시대의 그림자 아래서 형성되었다. 그는 10살 무렵 마을 학교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은 은퇴한 관리로 당나라의 부패를 은근히 비판하곤 했다. 황소는 그 말을 듣고 왜 황제가 백성을 돌보지 않나요? 라고 물으며 어린 나이에 정치적 호기심을 보였다. 그의 재능은 문무양면에서 빛났다. 아버지 황지는 황소를 무술 스승에게 보내 칼과 창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고, 황소는 또래보다 빠르게 기술을 익혔다. 한 번은 마을 축제에서 씨름 대회에 나가 우승하며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그는 작은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황소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만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금 밀매로 인해 가족이 쫓기는 일을 여러 번 겪었고, 한 번은 정부군의 습격으로 창고가 불타는 걸 목격했다. 그 사건 후 황소는 밤에 몰래 울며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다짐했다. 이런 유년기의 경험은 훗날 그의 반란 의지를 키우는 기반이 되었고, 정부의 억압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을 반란군으로 만드는지 예고하는 배경이 되었다. 황소의 가장 가까운 친구 왕선지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 왕선지의 집안도 소금 밀매를 주업으로 했으며, 그의 아버지 왕공은 황진의 오랜 동업자였다. 왕공은 성격이 급하고 정의감이 강해 정부 관리와 여러 번 충돌한 적이 있었다. 왕선지는 어릴 적부터 황소와 함께 놀며 소금 거래를 도왔고, 둘은 강변에서 낚시를 하며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다. 황소야, 우리가 크면 이 부패한 조정을 바꾸자. 왕선지가 말하면 황소는 그래, 백성들이 웃는 세상을 만들자고 답했다. 왕선지의 유년기는 더 험난했다.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왕공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소금 밀매의 위험을 감수했다. 왕선지는 8살 때 아버지를 따라 산둥의 산지를 오가며 소금을 운반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정부군의 매복을 피해 도망친 적이 여러 번이었다. 그런 경험은 왕선지의 성격을 강인하고 모험적으로 만들었고, 그는 황소보다 더 과감한 면을 보였다. 한 번은 마을에서 세금을 거두는 관리가 백성을 때리는 걸 보고 왕선지가 돌을 던져 막았고, 황소가 그를 숨겨주며 함께 도망쳤다. 이 사건은 둘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했고, 훗날 공동 반란의 불씨를 지핀 유대감의 바탕이었다. 왕선지는 문학보다는 무술에 더 재능이 있었지만, 황소의 영향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둘은 마을 사당에서 몰래 모여 시를 읊조리며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왕선지는 내 칼로 불의를 베겠다고 선언하곤 했다. 당시 산둥 지역은 절도사들의 영향력이 컸고, 그들은 중앙정부의 약함을 틈타 세금을 착취했다. 황소와 왕선지의 가족은
이런 절도사들에게도 뇌물을 바쳐야 했고 이로 인해 더 큰 불만이 쌓였다. 황소는 15살 무렵 아버지와 함께 소금 거래를 위해 먼 여행을 떠났는데 그 길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보며 환관들이 황제를 속이고 절도사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이 세상이 지속되면 큰 변란이 올 것이라고 예감했다. 이 여행은 황소의 시야를 넓혔고 그의 정치적 각성을 촉진했다. 집으로 돌아온 황소는 더 열심히 공부하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지만 부패한 조정에서 진출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았다. 황소와 왕선지의 유년 시절 당나라 말기에 가장 심각한 정치 문제는 환관의 전횡이었다. 환관들은 황궁을 지키는 정예 부대인 신체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심지어 황제를 폐위하거나 옹립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희종은 재위 내내 환관 전영자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전영자는 희종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며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관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해 황실을 장악했다. 이로 인해 황제는 정치적 실권이 거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했다. 한편 조정의 관료들은 외부의 위협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당쟁에 몰두했다. 당나라 중기부터 이어진 우위당쟁과 같은 파벌 싸움은 황소 시기에도 계속되며 관료 사회를 분열시키고 행정 효율을 극도로 떨어뜨렸다. 우위당쟁은 당나라 중기인 9세기 초부터 약 40년간 이어진 대표적인 정치 파벌 싸움으로 당나라 쇠퇴를 가속화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당시 사회 변화와 구조적 모순을 반영한 대립이었다. 우승률을 중심으로 한 우위당은 주로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오른 신진 관료들이었으며 혈통보다 능력과 학문을 중시하고 제도적 부패를 비판했다. 반면 이덕류를 중심으로 한 이당은 건국 공신 가문과 같은 오래된 귀족 출신들이었고 문벌의 전통을 중시하며 과거 시험으로 부상한 신진 세력을 경계했다. 이들의 대립은 여러 황제의 재위 기간에 걸쳐 격화되었다. 808년 과거 시험에서 이당 인물들이 합격하고 우당 인물들이 탈락하자 우당 측은 시험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당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비방하고 탄핵하는 정치 공세를 이어갔으며 황제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권력이 크게 요동쳤다. 한쪽이 집권하면 다른 쪽은 숙청을 당하거나 유배,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는 국가의 행정 효율을 크게 떨어뜨렸다. 이러한 문벌 귀족 출신 관료들은 재능 있는 신흥 세력을 배척하고 가문과 혈통을 중시하며 과거 제도의 공정성마저 훼손했다. 이러한 모순되고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된 시대에 황소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성격은 점점 야심차게 변했고 왕선지와 함께 무술 연말을 하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다짐했다. 황소의 여동생 황나는 가족의 막내로 오빠의 야망을 지지하며 집안일을 도왔다. 황나는 어린 나이에 바느질과 요리를 배우며 가족을 돌봤고 황소가 책을 읽을 때 차를 따라주며 오빠는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격려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성격은 황소의 거친 면을 보완해 주었고 훗날 반란 시 그녀의 역할이 암시되는 힌트였다. 당나라의 정치 역학은
환관과 절도사의 대립으로 복잡했다. 환관들은 황제의 곁에서 정책을 조작하며 재물을 쌓았고, 절도사들은 군대를 키워 독립을 꿈꿨다. 황소의 마을은 이런 역학의 피해를 직접 받았고, 그는 황제가 깨어나지 않으면 백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배경은 황소의 미래 반란을 예고하며 억압 속에서 피어나는 불씨를 상징했다. 황제는 아들에게 밀매는 생계지만 너는 더 나은 길을 가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황소는 아버지, 이 길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라고 답했다. 왕선지의 아버지 왕공은 황진과 함께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며 이 부패가 계속되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황소와 왕선지는 강변에서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며 꿈을 키웠고, 그들의 우정은 시대의 혼란을 이겨낼 힘의 원천이었다. 황소의 문학 재능은 마을 백일장에서 빛났고, 그는 봄바람에 꽃이 피듯 백성의 분노가 피어나리라 라는 시를 지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 시는 그의 내면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행보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왕선지는 황소의 시를 듣고 내 말처럼 우리가 그 꽃을 피우자고 응답했다. 황소의 유년기는 이렇게 억압과 희망이 공존하는 시기였고, 그의 성격은 정의감과 야심으로 무장되었다. 집안의 소금 밀매는 생계 이상의 의미를 가졌고, 당나라의 부패는 그의 반항심을 자극했다. 환관들의 권력 남용과 절도사들의 독립움직임은 중앙정부를 약화시켰고, 황소 같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황나는 오빠의 야망을 지지하며 몰래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는 가족의 단결을 상징했다. 황진과 왕공의 동업은 두 가족을 연결하며 미래 동맹의 기반이 되었다. 황소는 18살 무렵 첫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조정의 부패를 직접 느꼈고, 뇌물 없이는 합격할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했다. 왕선지는 그를 위로하며 우리 힘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런 대화는 반란의 예고였고, 황소의 마음속 불씨는 점점 타올랐다. 마을의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릴 때 황소는 가족의 소금을 나누며 나라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고 말했다. 왕선지는 그 일에 동참하며 우정을 확인했다. 황소의 성격은 점점 통솔력으로 발전했고, 그의 유년기는 세상을 바꾸려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당나라의 정치적 혼란은 환관 전형자의 횡포로 절정에 달했고, 황소는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자들이 조정을 망친다고 분노했다. 절도사들의 영지 독립은 지방의 불안을 키웠고, 황소의 마을도 그 영향 아래 있었다. 황진은 아들에게 조심하라 말했다. 나라의 반기를 드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라고 경고했지만, 황소는 목숨 걸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왕선지의 과감함은 황소를 자극했고, 둘은 함께 무술 대련을 하며 힘을 키웠다. 황나는 그 광경을 보며 오빠들 세상을 위해라고 응원했다. 이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억압 속 희망을 그렸고, 황소의 탄생은 새 시대의 서막이었다. 황소는 밤하늘을 보며 별처럼 빛나는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했고, 그의 유년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왕선지의 아버지 왕공은 건강이 나빠지며 너희가 내 꿈을 이어다오라고 유언처럼 말했다.
황소와 왕선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성장했다. 황소는 20살이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을 떠나 수도 장안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미 조정의 부패를 예감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다. 장안의 거리는 화려했으나 그 이면에는 굶주린 백성들과 뇌물을 주고받는 관리들의 모습이 가득했다. 황소는 여관에 머물며 책을 파고들었고 첫 시험을 치르기 전날 밤에 이번에 합격하면 백성을 구하리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시험 결과는 낙방이었다. 그의 시는 뛰어났고 논문은 논리정연했지만 문벌 귀족 자제들이 미리 합격 명단에 오른 현실을 직면했다. 한 귀족 자제는 황소의 시를 보고 재능은 있으나 배경이 없구나라고 비웃었고 황소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다. 이 낙방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황소는 시험 후 장안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공정함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하나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성격은 여전히 정의감이 강했지만 이 경험은 깊은 절망을 심어주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황소는 더 열심히 준비해 시험장에 들어섰지만 이번에는 뇌물을 주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 시험 감독관은 문벌 출신이었고 황소의 답안지를 보며 평민의 글은 어차피 빛을 보지 못한다고 속삭였다. 황소가 과거 시험에서 낙방한 근본적인 이유는 당나라 후기 과거 제도의 불공정성과 문벌 귀족 중심의 정치 구조에 있었다. 당나라의 과거 제도는 겉으로는 능력에 따른 인재 선발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문벌 귀족과 권력자 가문의 자제들이 합격을 독점했다. 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황제가 등급을 매겨 관직을 줄 때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았으며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문벌 귀족이 아니었던 황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여기에 시험관에게 뇌물을 주거나 인맥으로 청탁을 하는 부정이 만연했는데 권력과 인맥이 없었던 황소가 실력만으로 이를 돌파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황소가 과거에 응시하던 시기는 환관과 절도사들의 권력 다툼이 격화된 혼란기였다. 이러한 전국 불안은 과거 시험의 공정성마저 무너뜨렸고 황소는 정식 관료로서 세상을 바꾸는 길을 포기하고 결국 반란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당시 과거 시험은 3년마다 열리는 정기시와 황제의 즉위나 경사시 열리는 비정기시로 나뉘었으며 시험 과목은 경전 해석과 암송을 평가하는 명경과 그리고 시와 부를 지어 문장력을 시험하는 제술과가 있었다. 문장력이 뛰어났던 황소는 제술과에 응시했지만 합격자는 매년 수십 명에서 100여 명에 불과했고 성적과 무관하게 가문과 평판, 시험관의 재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기명 채점이라는 형식이 있었음에도 시험관들은 미리 알아본 유력 가문의 자제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고 지방 관리들의 추천서와 평판 조사 역시 가문 배경에 따라 좌우되었다. 결국 당나라 후기의 과거 제도는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문벌 귀족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이것이 황소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끝내 과거에 오르지 못한 이유였다. 낙방 통보를 받은 황소는 장안 거리를 방황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다시 목격했다.
한 노파가 세금 때문에 집을 잃은 이야기를 듣고 황소는 조정이 이렇게 썩었으니 백성이 어떻게 사나며 한탄했다. 이 반복되는 좌절은 황소의 마음을 바꾸었다. 세 번째 시험 후 또 낙방하자 그는 마침내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출세는 문벌의 몫이구나. 나는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황소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가업인 소금 밀매업에 다시 뛰어든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황소의 아버지 황지는 이미 나이가 들어 사업을 물려주려 했고, 황소는 그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금 거래 거래처를 새로 개척하며 산둥 지역의 밀매상인들을 모았다. 황소의 인맥은 과거 시험 준비 중 장안에서 만난 지식인들과 연결되었고 그들은 비밀 서신으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한 번은 정부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황소가 위장 상인으로 변장해 소금을 운반했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상인들이 황소의 사람됨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들은 황소를 보이지 않게 도와주었다. 황소는 그들을 모아 조직을 만들었고 소금 가격을 낮춰 백성들에게 팔아 인기를 얻었다. 그의 수완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황소는 거래 중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의 횡포를 기록하며 반감을 키웠다. 동지 왕선지는 이 시기 황소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왕선지는 황소보다 2살 많았고 이미 소금 밀매에서 잔뼈가 굵었다. 왕선지의 삶은 더 아슬아슬했다. 그의 아버지 왕공이 죽은 후 왕선지는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밀매를 이어갔는데 한 번은 정부군의 매복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 사건 후 왕선지는 길을 나설 때면 앞뒤에 간격을 두고 동행인을 운영하며 매복과 위험을 감지하여 대처하는 조심성을 보였다. 왕선지의 성격은 과감하고 충직했으며 황소가 장안에서 돌아오자 가장 먼저 반겼다. 황소야, 과거는 포기했구나. 이제 우리 함께하자라고 왕선지가 말하자 황소는 그래, 밀매로 시작해 세상을 바꾸자고 답했다. 둘은 함께 거래를 확대하며 백성들의 불만을 모았다. 왕선지는 황소의 전략을 보완하며 행동력을 발휘했다. 황소와 왕선지는 산둥의 산지에서 모임을 열어 밀매상인들을 규합했다. 왕선지는 황소와 같이 소금 밀매를 주도한 인물이었다. 당시 당나라는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소금 전매제를 강화했는데 이로 인해 소금 가격이 원가의 수십 배로 치솟았다. 왕선지는 이러한 상황을 틈타 정부의 통제를 피해 소금을 저렴하게 생산하거나 매입한 뒤 유통시켰다. 그가 판매한 소금은 정부가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여전히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당나라 정부는 소금 밀매를 염적이라 부르며 엄격히 단속했고 적발되면 사형에 처할 만큼 가혹하게 다뤘다. 왕선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 자신의 소금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무장 조직을 결성했다. 이 무장 세력은 단순한 상인 집단이 아니라 언제든지 정부의 단속군과 맞설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춘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는 이 당시 무장 집단을 거느린 소규모 행동대장이었다. 그들은 정부의 소금 전매가 백성들을 굶주리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횡포를 참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황소는 모임에서 우리는 도적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상인들이다라고 연설했고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왕선지는 그 뒤를 이어 먼저 내가 나서겠다. 황소 너는 뒤를 바쳐라라고 제안했다. 왕선지는 875년경 먼저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소금 밀매 조직을 기반으로 무리를 모아 정부 창고를 습격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왕선지의 반란은 산둥 지역을 휩쓸었고 그는 백성의 분노를 모아 조정을 무너뜨리자라고 외쳤다. 황소는 뒤에서 지원하며 물자를 보냈고 곧 가담했다. 황소의 가담은 반란의 방향을 만드는 머리가 되었다. 그는 전략을 세우며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새 세상을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반란은 백성들의 공감을 얻었고 굶주린 농민들이 합류하며 규모가 커졌다. 황소는 봉기에 가담하며 백성과 추종자들에게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첫째는 폭정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였다. 그는 당나라 정부가 백성을 돌보지 않고 환관과 부패한 관리들의 폭정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권은 하늘의 뜻을 저버린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의 봉기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는 것이 황소의 주장이었다. 반란군은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구호를 내걸어 민심을 끌어모았다. 둘째는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저항이었다. 황소는 가혹한 세금과 소금 전매제의 횡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무능하고 부패한 조정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처럼 재능이 있음에도 과거 제도의 불공정함 때문에 출세하지 못한 이들의 좌절감을 대변했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 약속했다. 황소는 자신들의 봉기가 단순한 도적대의 약탈이 아니라 억압받는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혁명임을 강조했다. 황소와 왕선지의 활동은 정부의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한 증거였다. 정부군의 터벌이 시작되자 황소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왕선지에게 말했다. 왕선지는 황소, 내 덕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답하며 어깨를 두드렸다. 반란의 불길은 산둥을 넘어 퍼지기 시작했고 황소의 인생은 밀매상인에서 반란 지도자로 전환되었다. 황소는 밤에 지도를 펼치며 장안까지 가자라고 중얼거렸고 그의 절망은 이제 행동으로 변했다. 왕선지의 선봉 역할은 반란의 동력을 제공했고 그의 과감함은 황소를 자극했다. 둘은 함께 백성들을 모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라고 외쳤고 이 운동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혁명으로 발전했다. 황소의 과거 시험 낙방 좌절은 이렇게 반란의 에너지로 승화되었고 밀매상인의 길은 세상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정부의 횡포는 더 심해졌고 환관들의 부패는 백성들의 원성을 키웠다. 황소와 왕선지는 그 원성을 모아 반란을 키웠고 그들의 동지는 점점 늘어났다. 봉기 초기에 왕선지가 정부군과 맞서 승리한 후 황소에게 말했다.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고 황소는 그 소식에 혁명의 불길이 이제 시작됐음을 직감했다. 반란의 기반은 이렇게 다져졌고 황소의 수완은 조직을 강하게 만들었다. 왕선지의 삶은 반란으로 꽃피었고 그의 과거 고통은 동력이었다.
황소는 왕선지와 함께 전략회의를 열어 백성의 힘으로 조정을 무너뜨리자라고 결의했다. 이들의 행동은 억압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고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다. 황소의 인생 전환은 과거의 절망에서 시작되어 반란의 불씨로 타올랐다. 황소의 난이 시작되었을 때 당나라 조정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반란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조정이 받은 보고는 대부분 염적, 즉 소금 도적들이 일으킨 작은 소란이라는 내용이었다. 지방 관료들은 흉년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겪는 참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자신의 치적에 불이익이 갈까 피해 규모를 축소해 상부에 올렸다. 이런 왜곡된 보고 탓에 조정은 반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를 단순한 소금 밀매업자들의 소규모 폭동 정도로만 인식했다. 황소는 밀매 네트워크를 이용해 무기를 모았고 그의 영리함은 반란의 성공을 예고했다. 정부의 토벌군이 다가오자 황소와 왕선지는 산속에서 매복 작전을 세웠다. 그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백성들은 황소와 왕선지가 우리를 구한다라고 소문냈다. 반란은 이렇게 확산되었고 황소의 역할은 점점 커졌다. 왕선지의 먼저 나선 용기는 황소에게 용기를 주었고 둘이 따로 가진 능력인 머리와 행동은 혁명의 세력을 키우는 도화선이 되었다. 황소의 과거 시험 경험은 불공정함을 깨닫게 해 밀매로의 복귀를 촉진했고 그 길에서 반란의 길을 열었다. 황소와 왕선지는 산둥의 산속 은신처에서 반란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875년 여름, 둘은 수백 명의 밀매상인과 농민들을 모아 천보군이라는 이름의 군대를 조직했다. 왕선지가 지도자로 나서며 하늘이 백성의 불평등을 보충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자 황소는 부관으로서 전략을 세우며 말했다. 왕형, 우리가 백성의 희망이 되자. 천보군은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었다. 그들은 소금 거래 정보망을 이용해 무기와 식량을 모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세력을 불렸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은 무장 집단에 불과했지만 당나라 정부의 가혹한 세금과 잇따른 흉년으로 삶이 무너진 농민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반란군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닌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속에서 모여든 백성들이었기에 초창기에는 무기와 훈련이 부족했다. 그러나 정부의 억압에 대한 깊은 분노와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그들을 단단히 결속시켰고 이는 강력한 저항의 원동력이 되었다. 황소는 매일 야영지에서 병사들을 모아 정부의 횡포가 우리를 여기로 몰아넣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자라고 연설했고 그의 연설은 굶주린 농민들을 끌어들였다. 왕선지는 황소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내 말솜씨가 우리 군대의 무기다라고 칭찬했다. 왕선지의 삶은 이 반란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는 반란 전 이미 여러 번 정부군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었고 그의 과감함은 천보군의 선봉을 막기에 적합했다. 왕선지의 과거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는 30대 초반에 아내를 잃었는데 정부의 세금 압박으로 약을 구하지 못해 죽은 아픔이 반란의 동력이 되었다. 왕선지는 야영 불가에서 황소에게 말했다. 황소,
내 아내처럼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더 볼 수 없다. 황소는 왕형, 그 분노를 우리의 칼로 바꾸자라고 위로했다. 반란군은 산둥의 작은 마을부터 점령하며 새를 불렸다. 첫 전투는 정부의 소금 창고를 습격하는 것이었고, 왕선지가 선두에 서서 돌격이라고 외치자 황소의 부대가 뒤를 바쳤다. 그들은 정부군의 부대를 격파하며 승리를 거두었고, 창고의 소금을 백성들에게 나누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천복은 만세! 구호가 퍼지며 명성은 널리 알려졌다. 황소는 승리 후 지도를 펼치며 다음은 북쪽 절도사의 영지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그의 전략적 안목은 군대의 사기를 높였다. 당나라 조정은 반란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 황제 희종은 환관들의 조언에 따라 여러 절도사들을 동원했지만 그들은 부패로 물든 자들이었다. 절도사 이국은 자신의 영지를 지키기 위해 병력을 아끼며 다른 절도사가 먼저 나서라고 미루었고, 또 다른 절도사 장화는 뇌물을 노리고 반란군과 내통하려 했다. 황소의 난은 절도사들이 뇌물을 받고 부를 축적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 당나라 조정은 반란을 진압해달라고 절도사들에게 막대한 보상과 군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많은 절도사들은 이 돈을 반란 진압에 쓰지 않고 사적인 부를 늘리거나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 일부 절도사는 반란군과 비밀리에 내통하며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부패는 황소의 난을 진압하려는 당나라의 노력을 무력화시켰다. 이런 분열로 정부군은 번번이 패배했다. 한 전투에서 왕선지의 천보군이 정부군 1만을 격파하자 황소는 포로들을 풀어주며 너희도 백성이다. 우리와 함께 하라라고 설득했고 많은 병사들이 합류했다. 반란의 규모가 커지면서 황소와 왕선지 사이에 갈등의 조짐이 보였다. 왕선지는 정부의 회유책에 흔들렸다. 정부 사절이 은밀히 왕선지를 만나 항복하면 절도사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왕선지는 고민에 빠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의 안위와 피로가 쌓여 있었고, 황소야, 이제 그만두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어떠냐라고 속삭였다. 황소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반발했다. 왕형, 우리가 왜 싸우는지 알지 않는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권력을 취하려는 건가? 그건 정부와 다름없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쥐었다. 황소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 찼고 백성들의 눈물을 배신하지 말아라고 설득하였다. 왕선지는 황소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지만 결국 미안하다, 황소. 내가 약해졌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갈등은 깊어졌고 둘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876년 왕선지가 이끄는 반란군이 당나라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며 세력을 넓히자 조정은 단순한 무력 진압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군 직책을 맡고 있던 환관 양복광의 조언에 따라 정부는 은밀히 사절을 보내 왕선지를 회유하기로 한다. 사절은 왕선지를 만나 항복하면 절도사 직책을 내려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절도사는 막강한 군사력과 재정권을 가진 사실상 반독립적인 군벌의 수장이었고
소금 밀매상 출신인 왕선지에게는 상상조차 힘든 최고의 영예이자 신분 상승의 기회였다. 이 제안을 받은 왕선지는 반란을 멈출지 진지하게 고민한 것이었다. 황소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이동하며 천보군의 이상을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왕선지는 북쪽에서 홀로 정부군과 맞섰다. 876년 봄, 왕선지는 치열한 전투에서 정부군의 매복에 걸려 전사했다. 그의 최후는 영웅적이었다. 왕선지는 부상당한 몸으로 천보군은 영원하다 라고 외치며 칼을 휘둘렀고 적의 화살에 쓰러졌다. 소식이 황소에게 전해지자 황소는 야영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왕형 내 유지를 잇겠다라고 맹세했다. 황소는 왕선지의 군대를 흡수하기 위해 북쪽으로 달려갔고 천보균의 병사들은 왕선지의 죽음에 슬퍼하며 황소를 새로운 지도자로 받아들였다. 황소 장군,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병사들이 외치자 황소는 왕선지의 뜻을 따라 백성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선언했다. 이 흡수는 반란의 총지도자로 황소를 만들었고 군대는 더 강해졌다. 황소는 왕선지의 검을 유품으로 간직하며 매일 훈련을 감독했다. 반란은 산둥을 넘어 허베이와 허난으로 확산되었고 백성들의 지지는 물결처럼 일어났다. 정부군의 패배는 계속되었고 절도사들의 이기주의는 조정의 몰락을 가속화했다. 황소는 새로운 전략으로 마을을 해방하며 우리는 정의의 군대다라고 강조했고 그의 리더십은 병사들의 충성을 얻었다. 왕선지의 죽음은 황소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반란의 확산은 이렇게 이어졌고 황소의 총지도자 역할은 새 시대를 예고했다. 천보군은 이제 황소의 손에 쥐어졌고 백성들의 함성은 산둥의 산맥을 울렸다. 정부의 회유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황소는 우리의 길은 오직 앞으로라고 선언했다. 황소와의 연합은 왕선지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난의 확산은 멈추지 않았다. 황소는 총지도자로서 더 큰 야망을 품었고 장안으로 가자라고 명령했다.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의 지지로 가능했으며 정부의 부패는 그들의 승리를 도왔다. 황소의 마음속에는 왕선지의 추억이 영원히 남았고 그는 매 전투에서 왕형을 위해라고 중얼거렸다. 반란의 불길은 산둥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 번졌고 황소의 리더십은 역사의 물결을 만들었다. 왕선지의 죽음 후 군대 흡수는 순조로웠고 황소는 새로운 훈련을 도입했다. 반란은 이제 대규모 운동이 되었고 황소의 이름은 전국에 퍼졌다. 정부의 절도사 동원은 실패로 끝났고 그들의 부패는 황소의 승리를 도왔다. 황소는 왕선지의 유해를 매장한 후 천보군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남하를 명령했다. 여기서 황소의 세력이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살펴보자. 봉기 초기 시절 황소는 왕선지와 연합해 하남, 산둥, 안위 일대를 떠돌며 약탈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특정 거점을 두지 않고 유랑하는 전략을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당나라의 통제 밖에 있던 궁핍한 농민과 산적들을 흡수해 세력을 빠르게 확대했다. 왕선지가 전사한 뒤 황소는 그의 잔당을 규합해 반란의 총지휘자가 되었고
당나라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강남으로 남하했다. 황소군은 양절과 복건을 거쳐 879년 해외 무역의 중심지였던 광저우를 점령하고 철저히 약탈했다. 이로 인해 당나라 재정은 큰 타격을 입었고 황소군은 막대한 재물을 손에 넣었다. 훗날 황소는 강남에서 확보한 재력을 바탕으로 북상에 나서 낙양을 함락한 뒤 장안 동쪽의 요충지인 통관까지 돌파했다. 반란군은 이미 수만에 달하는 대군으로 성장해 있었고 황소는 야영지에서 지도를 펼치며 중원부터 함락시키고 강남으로 간다. 그곳이 당나라의 재정 근간이다라고 전략을 설명했다. 병사들은 왕선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분노로 바꾸었다. 그리고 황소 장군 만세라고 함성을 질렀다. 황소는 남하길의 중원의 주요 도시들을 차례로 공격했다. 첫 타겟은 허난의 작은 성체로 황소는 매복 작전을 펼쳐 정부군을 격파했다. 그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진격하며 송주를 함락시켰다. 송주의 관료들은 황소의 접근 소식을 듣고 도망쳤고 백성들은 문을 열어 환영했다. 황소 장군이 오셨다. 세금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외쳤다. 황소는 함락 후 도시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며 우리는 착취자가 아니다. 정의의 군대다라고 연설했다. 이런 행동은 백성들의 지지를 더욱 강화시켰고 반란군에 합류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다음은 서주로 향했다. 황소는 밤 기습으로 성문을 뚫었고 정부군의 지휘관은 포로가 되어 자비를 애원했다. 황소는 그를 풀어주며 너희 황제가 백성의 죄를 뉘우쳐라라고 말했다. 중원의 함락은 당나라 조정에 충격을 주었고 황제 희종은 환관들에게 황소를 막아라라고 명령했지만 환관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었다. 황소의 군대는 회하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했다. 강남은 당나라의 경제 중심지로 쌀과 비단 세금이 집중되는 곳이었다. 황소는 강남을 점령하면 조정의 재정이 무너진다. 그럼 황제가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부하들에게 설명했다. 강남 진격길은 험난했지만 황소의 전략은 완벽했다. 그는 강변에서 배를 탈취해 강을 건너며 정부의 방어선을 뚫었다. 강남의 첫 도시인 양주는 황소의 접근에 관료들이 배를 타고 도망쳤고 백성들은 꽃을 뿌리며 환영했다. 황소 장군 덕에 살겠다. 라고 농민들이 외쳤다. 황소는 양주를 함락시키고 창고의 재물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며 세력을 강화했다. 그의 군대는 계속 남하하며 강남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고 당나라의 재정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황소는 주온이라는 인물을 만났다. 주온은 허난 출신의 농민으로 젊은 시절부터 반란에 참여했다. 그는 원래 농부였지만 흉년과 세금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반란군에 합류했다. 주온은 전투에서 놀라운 용맹을 보여주었고 황소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한 전투에서 주온은 단독으로 정부군의 보급선을 끊으며 승리를 이끌었고 황소는 그를 불러 너는 내 오른팔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주온은 말했다. 장군, 나를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온의 과거는 비극적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세금 때문에 빚에 몰려 자살했고 어머니는 병으로 죽었다. 주호는 20대 초반에 농민 반란군에 들어가며 칼을 들었고 그의 거친 성격은 전투에서 빛났다. 그러나 그는 전략적 사고도 갖추고 있어 황소의 전술을 보완했다. 주호는 황소의 군대에서 보급과 병사를 관리하며 세력을 키웠고 병사들은 그를 철혈의 장군이라 불렀다. 황소는 주온에게 우리의 싸움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뢰를 쌓았다. 주온은 야영지에서 황소와 술을 나누며 장군, 장안에 들어가면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황소의 남하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강남의 도시들을 점령하며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강남의 부유한 상인이 황소에게 항복하며 재물을 바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황소는 내 재물로 백성을 먹이겠다라고 답하며 상인을 풀어주었다. 이런 행동은 백성들의 충성을 얻었고 황소의 군대는 점점 커졌다. 당나라 조정은 황소의 남하에 필사적으로 대응했다. 환관 전영자는 황제에게 절도사들을 모두 동원하라고 조언했지만 절도사들은 이익을 위해 서로 경쟁했다. 절도사 장화는 황소와 내통하려 했지만 황소는 부패한 자와 손잡지 않는다라고 거절했다. 정부군은 강남의 방어를 강화했지만 황소의 군대는 이미 너무 강력했다. 강남의 마지막 요새인 소주가 함락되자 조정은 공포에 빠졌다. 황소는 소주의 성벽에서 이제 장안이 코앞이다라고 선언했고 병사들은 환호했다. 주호는 그 선언을 듣고 칼을 갈며 장군, 내가 길을 열겠다. 라고 말했다. 황소의 남하는 당나라의 심장을 겨냥했고 재정 기반은 무너졌다. 백성들은 황소를 구원자로 보았고 그의 군대는 민심을 얻으며 진격했다. 강남의 함락은 황소의 승리를 상징했고 그의 리더십은 전국에 퍼졌다. 주온의 용맹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고 그는 황소 장군 밑에서 싸우는 게 내 운명이라고 믿었다. 강남의 백성들은 황소의 군대에 쌀과 옷을 바쳤고 장군이 우리를 구한다라고 외쳤다. 황소는 그 지지를 보며 이 싸움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주호는 전투 중 부상을 입었지만 장군 걱정 마십시오라고 웃으며 버텼다. 당나라 조정의 필사적 노력은 실패로 끝났고 황소의 군대는 강남을 완전히 장악했다. 황소는 소주의 궁전에서 전략회의를 열었고 다음은 장안이다라고 선언했다. 주호는 지도 위에서 경로를 가리키며 내가 앞장선다라고 말했다. 황소의 남하는 이렇게 계속되었고 당나라의 몰락은 가까워졌다. 백성들의 지지는 황소의 힘의 원천이었고 그의 군대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강남의 함락은 역사적 전환점이었고 황소의 이름은 전국에 울렸다. 황소는 강남의 마지막 요새인 소주를 함락시킨 후 군대를 재배치하며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그의 가슴에는 왕선지의 유지가 여전히 뜨거웠고 그는 야영지에서 병사들을 모았다. 그는 강남의 제물로 군대를 강화하고 장안으로 간다라고 선언했다. 강남의 창고에서 얻은 쌀과 금은 천보군의 사기를 북돋웠고 황소는 양주의 임시 본영에서 병력을 재정비했다. 매일 아침
그는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며 우리의 싸움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조정의 부패를 뿌리 뽑자라고 연설했다. 병사들은 강남에서의 승리에 도취해 있었지만 황소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함성을 질렀다. 당나라 조정은 황소의 퇴각을 기회로 보고 필사적인 회유책을 내놓았다. 황제 희종은 환관 전영자의 조언을 받아 황소에게 높은 관직을 제안했다. 장안에서 파견된 사절이 양주 외곽의 황소 본영에 도착해 황소 장군, 황제께서 자비를 베풀어 절도사 자리를 약속하신다. 반란을 멈추고 조정에 충성하라라고 전했다. 황소는 그 제안을 듣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부패한 조정이 내게 뭘 줄 수 있나? 백성의 피로 쌓은 관직 따윈 필요 없다라고 단호히 거절했다. 사절은 당황하며 장군, 황제의 은혜를 거스르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황소는 화는 이미 백성들에게 미쳤다. 돌아가라라고 쏘아붙였다. 그의 거절은 병사들에게 전해졌고 야영지에서 황소 장군이 황제를 무찌를 것이라고 말했다. 황소의 결단은 반란군의 단결을 강화했지만 조정은 더욱 강경한 토벌을 준비했다. 황소는 재정비를 마친 후 북상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도 위에서 장안을 가리키며 강남의 제물로 군대를 무장하고 황제를 끌어내리자라고 부하들에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불타는 야망이 있었고 병사들은 그 열정에 감화되었다. 이 시기 황소의 휘하에서 주오는 점점 두각을 나타냈다. 주오는 허난 출신의 농민으로 반란군에 합류한 지 몇 년 만에 황소의 신뢰를 얻었다. 20대 초반에 반란군에 합류한 주오는 전투에서 거친 용맹을 보여주었고 강남 전투에서 정부군의 보급선을 단독으로 끊으며 명성을 얻었다. 황소는 주온의 재능을 높이 샀다. 너는 내 군대의 창이다라고 칭찬하며 그를 보급과 병력 관리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주온은 황소에게 장군, 내 목숨은 당신의 것이라고 맹세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야심이 싹트고 있었다. 주오는 강남의 풍요로운 땅을 보며 이런 세상에서 나도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의 충성은 점차 계산적인 면모로 변해갔다. 주오는 야영지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황소 장군을 따라 장안으로 가자 라고 외쳤지만 밤에는 홀로 천막에서 자신의 미래를 고민했다. 황소의 북상 계획은 주온과의 갈등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온은 강남에서의 승리로 군대가 지쳤음을 느끼며 황소에게 충언했다. 어느 저녁 둘은 양주의 본영에서 마주 앉았다. 주온은 지도를 가리키며 장군,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강남에서 더 머물며 세력을 키운 후 북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소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이 기회다. 조정이 약해진 틈을 놓치면 안 되라고 반박했다. 주오는 한숨을 쉬며 장군, 병사들의 피로가 쌓이면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달라라고 재차 간언했지만 황소는 왕선지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다. 장안으로 간다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주오는 그 말에 침묵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만이 스쳤다. 주온의 과거는 그를 신중한 전략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권력에 대한 갈망을 키웠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족을 잃은 후 홀로 떠돌며
생존을 배웠고 그 경험은 그를 냉철하게 만들었다. 주온은 황소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지만 내면에는 내가 왜 황소 밑에서만 싸워야 하나라는 질문이 자라났다. 재정비를 마친 황소는 북상을 시작했다. 그의 군대는 강남의 제물로 새 무기와 말을 구비했고 병사들은 장안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진군했다. 황소는 선봉에서 말을 몰며 조정의 심장을 뚫자라고 외쳤고 그의 카리스마는 군대를 하나로 묶었다. 그러나 주오는 후방에서 보급을 관리하며 점점 더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병사들에게 우리의 생산은 보급에 달렸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키웠다. 주온의 부하들은 그를 점점 더 신뢰했고 주 장군이 없으면 우리는 못 싸운다라고 수군거렸다. 황소는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북상길에 몰두했다. 당나라 조정은 황소의 북상에 필사적으로 대응했다. 환관 전영자는 절도사들에게 황소를 막지 못하면 너희 목이 날아간다라고 위협했지만 절도사들은 여전히 이기적으로 움직였다. 절도사 장화는 황소와의 전투를 피해 자신의 영지를 지켰고 다른 절도사 이국은 병력을 보내는 척하며 뇌물을 챙겼다. 조정의 분열은 황소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그의 군대는 중원으로 돌아와 장안을 향해 진격했다. 황소는 회하강을 다시 건너며 이 강을 건너면 황제의 목이 우리 손에 있다라고 선언했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열광했지만 주오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이 열정이 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중얼거렸다. 황소의 북상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중원의 농민들은 황소의 군대에 쌀과 물을 바치며 장군, 우리를 구해줘라고 외쳤다. 황소는 그들을 보며 너희의 믿음이 나의 힘이다라고 답했고 군대는 더 강해졌다. 주오는 보급선을 지키며 장군,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고 다시 충언했지만 황소는 때가 왔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 충돌은 주온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는 조정의 사절과 은밀히 접촉하기 시작했다. 조정은 주온에게 황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라. 높은 벼슬을 주겠다라고 제안했고 주온은 그 제안을 고민했다. 황소의 군대는 장안 근처에 도착하며 정부군과 첫 대규모 전투를 벌였다. 황소는 선봉에서 칼을 휘두르며 황제를 끌어내리자 라고 외쳤고 병사들은 그의 뒤를 따랐다. 주오는 후방에서 보급을 관리하며 전투를 지원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황소의 북상은 계속되었고 장안의 성벽은 점점 가까워졌다. 백성들의 함성은 황소의 군대를 따라 울렸고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황소는 장안의 외곽에서 정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는 칼을 들고 선봉에서 싸우며 이 싸움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외쳤다. 병사들은 그의 용기에 감화되었고 정부군은 후퇴했다. 그러나 주오는 전투 중 일부러 보급을 늦추며 황소의 군대를 약화시켰다. 황소는 전투의 열기 속에서 주온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북상은 계속되었지만 주온의 배신은 이미 시작되었다. 881년의 겨울, 장안의 성문은 황소의 천복군 군대 앞에 무너졌다. 황소는 선봉에서 칼을 들고 백성의 이름으로 조정을 심판하라라고 외쳤고
그의 군대는 파도처럼 성 안으로 밀려들었다. 당나라 황제 희종은 환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촉으로 도망쳤고, 황소는 텅 빈 궁전을 차지했다. 그는 황금빛 옥좌 앞에 서서 이제 새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선언하며 스스로 황제에 올랐다. 그는 국호를 대제라 이름 짓고 새로운 연호 금통을 선포했다. 황소의 등극은 백성들의 환호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통치는 곧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황소는 장안의 부패한 관료들을 숙청하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다. 그는 궁전에서 재판을 열어 당나라의 고위 관료들을 신문했고, 그들 중 다수는 뇌물과 착취의 증거로 처형되었다. 너희가 백성의 피를 빨았다. 라고 황소가 외치자 병사들은 환호했지만 장안의 문인들은 불안에 떨었다. 황소는 문벌 귀족들을 특히 증오했다. 옛날 그의 과거 시험에서 문벌의 벽에 부딪힌 기억은 그를 귀족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몰아갔다. 그는 귀족 가문의 저택을 약탈하고 그들의 가족을 무자비하게 처단했다. 한 귀족은 황소 앞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애원했지만 황소는 너희가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었나? 라고 쏘아붙이며 칼을 내렸다. 이 학살은 장안의 학자들과 문인들을 겁에 질리게 했고, 그들은 황소를 폭군이라 속삭이며 등을 돌렸다. 황소는 당나라의 뿌리 깊은 귀족 사회에 강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장안에 남아있던 최씨, 왕씨, 위씨 등 명문 귀족 가문의 사람들을 찾아 재산을 빼앗고 가족들을 잔혹하게 처형했다. 이러한 학살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과거 시험 낙방에 대한 복수이자 당나라의 구체제를 철저히 무너뜨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또한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숙청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많은 관료를 죽였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오른 유생들까지도 벼슬을 탐하는 자들이라 비난하며 처형했다. 이는 황소가 과거 제도 자체를 깊이 불신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잔혹한 행동은 통치자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며 지식인층의 지지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고, 결국 그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황소의 부관 주온은 이 광경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러나 주온의 야심은 그의 충성을 잠식했다. 그는 장안의 궁전에서 황소의 학살을 보며 장군,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민심을 잃겠다라고 충언했지만 황소는 주온, 부패한 자들은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단호히 답했다. 주온은 침묵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조정과의 타협을 고민하고 있었다. 황소의 통치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약속하며 시작되었다. 그는 세금을 낮추고 창고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었다. 장안의 거리에서 백성들은 대제 황제가 우리를 구했다. 라고 외쳤고 황소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점차 규율을 잃었다. 강남에서 얻은 재물로 풍요로워진 병사들은 장안의 불을 탐하며 약탈을 시작했다. 한 병사는 시장에서 상인의 물건을 빼앗으며 우리가 이겼으니 이건 우리의 것이라고 우겼고, 백성들은 점점 불만을 쌓았다. 주온은 황소의 통치를 보며 점점 더 갈등했다. 그는 장안의 성벽 위에서 홀로 서서 이렇게 가다간 모두 망한다라고 중얼거렸다. 주온의 야심은
그를 조정의 사절과 은밀히 연결시켰다. 조정은 촉으로 도망친 희종의 명령으로 주온에게 황소를 버리고 돌아오라. 절도사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주온은 그 제안을 받으며 고민에 빠졌다. 그는 황소와 함께 싸운 세월을 떠올렸지만 황소의 무자비한 학살과 군대의 약탈은 그의 충성을 흔들었다. 주온은 한밤중 천막에서 내가 왜 황소 밑에서만 싸워야 하나라고 자문하며 칼을 갈았다. 그의 과거, 가족을 잃은 고통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권력에 대한 갈망을 키웠다. 장안의 민심은 점차 황소에게서 멀어졌다. 학자들과 문인들은 황소의 학살을 비판하며 비밀리에 촉으로 서신을 보냈다. 한 문인은 황소는 당나라보다 더 잔인하다라고 기록하며 희종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황소는 이를 알았지만 문인들은 백성의 고통을 모른다라고 일축했다. 그의 통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다. 황소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며 선정을 약속했지만 군대의 약탈은 그의 약속을 무색하게 했다. 한 백성은 시장에서 황제라더니 도적과 다를 바 없다라고 수군거렸다. 황소의 군대는 장안의 궁전에서 호화로운 연회를 열었지만 백성들의 불만은 커졌다. 병사들은 금과 비단에 취해 규율을 잃었고 황소는 이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백성에 대한 정의감이 있었지만 복수심과 권력은 그를 점점 더 멀리 몰아갔다. 주온은 황소의 통치를 보며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는 조정의 사절과 비밀리에 만나 황소가 장안을 망치고 있다. 내가 조정에 돌아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주온의 배신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그는 황소의 학살과 약탈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자신의 야심을 실현할 기회를 조정에서 찾았다. 주온은 병사들에게 황소 장군을 따르지만 때론 다른 길을 택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장안의 거리는 황소의 통치 아래 혼란으로 물들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황소를 구원자로 환영했지만 군대의 약탈과 귀족 학살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다. 황소는 궁전에서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며 백성의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의 군대는 점점 도적대로 변해갔다. 주온은 밤마다 조정의 사절과 밀서를 주고받으며 배신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장안 외곽으로 이동하며 곧 때가 온다라고 중얼거렸다. 황소의 대제는 화려하게 시작되었지만 그의 통치는 균열로 가득 차 있었다. 백성들의 환호는 점차 침묵으로 바뀌었고 황소는 궁전의 높은 탑에서 홀로 장안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자문했다. 황소의 난이 당나라를 뒤흔들던 그 혼란의 시기, 장안은 반란군의 소나귀에 떨어져 있었다. 황소의 깃발이 궁궐 위에 펄럭이고 당나라 조정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멀리 북방 산서성 태원의 하동절도사 이극용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당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사타족 특유의 불굴의 전투 정신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금용은 한쪽 눈이 작아 도갈룡이라 불렸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사타족은 돌궐의 한 부족으로 본래 몽골 고원 서부에 거주하며
뛰어난 기마술과 용맹함으로 이름을 날렸다. 사타라는 이름은 이들이 살던 사막지대에서 유래했다. 당나라 후기에 들어 사타족은 점차 중국 내륙으로 이주해 당나라의 용병 역할을 하거나 번진의 핵심 군사력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당나라에 협력하는 대가로 다양한 특혜를 누렸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그는 자신의 정예 기병대를 소집하며 말했다. 황소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당나라의 영광은 영영 꺼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부하들은 그 기세에 압도되었다. 이긍용의 곁에는 그의 믿음직한 양아들 이존효가 있었다. 이존효는 이긍용의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맹장으로 만명의 적이 두려워 피한다는 별명을 가진 전설적인 무사였다. 이존효는 어린 시절 사타족의 유목민 마을에서 자랐다. 그의 본명은 안경사였지만 이긍용의 눈에 띄어 양자로 받아들여지며 이씨성을 얻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창을 휘두르는 모습은 마치 바람을 가르는 독수리 같았다. 이존효는 이긍용을 아버지처럼 따랐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 그는 전장에서 공을 세우며 이긍용의 신뢰를 얻었지만 다른 양아들들과의 경쟁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특히 이존신, 이긍용의 또 다른 양아들은 이존효의 재능을 질투하며 끊임없이 그를 견제했다. 이존신은 교활한 성격으로 전투보다는 말재간과 책략으로 이긍용의 곁에서 입지를 다졌다. 그는 늘 미소를 띠며 이긍용에게 아첨했지만 이존효를 볼 때면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긍용은 이 두 양아들의 갈등을 알면서도 그들의 경쟁이 군대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한편 이긍용의 군대는 검은 갈까마귀 군대로 불렸다. 모두 검은 갑옷을 입고 밤하늘처럼 어두운 말 위에서 창과 활을 들었다. 이들은 사타족 특유의 기마술과 전투 기술로 무장해 적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긍용은 이 군대를 이끌며 장안을 향해 진군했다. 태원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뜨거웠다. 이긍용은 진군 도중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당나라의 혼을 되살리기 위해 싸운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장안 근교에 도착한 이긍용의 군대는 황소의 군대와 마주쳤다. 황소군은 숫자가 많았지만 이긍용의 기병대는 질서정연하고 민첩했다. 이존효는 선봉에 서서 창을 휘두르며 적진을 돌파했다. 그의 창끝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처럼 황소군을 꿰뚫었다. 한 병사가 이존효의 활약을 보고 외쳤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비호자다. 이긍용은 멀리서 이존효의 전투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존효의 용맹함이 이번 전투의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이존신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이존효의 공이 커질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느꼈다. 전투는 치열했다. 황소군은 장안의 성벽을 방패 삼아 저항했지만 이긍용의 기병대는 성벽을 우회하며 후방을 공격했다. 이긍용은 직접 말을 몰아 적군의 중심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검은 갑옷은 햇빛 아래서 번쩍였고 병사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함성을 질렀다. 이존효는 이긍용의 명령을 받아 좌익을 돌파하며 황소군의 보급로를 끊었다. 황소군은 혼란에 빠졌고 이긍용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지금이다. 적의 심장을 찔러라. 이긍용의 군대는 단숨에 황소군의 진영을 무너뜨렸다. 황소는 장안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긍용의 기동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존효는 적장 하나를 단칼에 베며 외쳤다. 황소, 내 끝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울렸고 황소군의 사기는 급격히 꺾였다. 이긍용은 전투 후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당나라의 희망을 되살렸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황소는 물러났지만 그의 뿌리는 깊다. 이존효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는 이긍용의 신뢰를 받는 것이 기뻤지만 이존신의 시기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이존신은 전투 후 이긍용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존효의 공은 크지만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긍용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존신의 의도를 알았지만 지금은 군대의 단결이 더 중요했다. 이긍용은 이존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존효의 공은 우리 모두의 공이다. 이존신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이긍용의 군대는 장안 근교에서 황소군을 몰아붙이며 전세를 뒤바꿨다. 황소는 점차 장안을 방어하기 어려워졌다. 이긍용은 매일 밤 병사들과 함께 작전을 논의하며 다음 전투를 준비했다. 이존효는 그때마다 선봉을 자청했지만 이긍용은 그를 만류하며 말했다. 너는 내 오른팔이다. 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면 다칠 수 있다. 이존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은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긍용의 군대는 날이 갈수록 황소군을 압박했고 당나라의 다른 절도사들도 이에 힘입어 반격에 나섰다. 이긍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안 탈환을 계획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이는 당나라의 부흥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병사들은 그 믿음에 감화되었다. 이존효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이긍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였다. 하지만 이존신의 음모는 점차 이존효를 옥죄기 시작했다. 이존신은 이존효가 너무 큰 공을 세우면 이긍용의 후계자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 두려워했다. 그는 이긍용의 귀에 은밀히 속삭였다. 이존효가 너무 큰 야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긍용은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말했다. 야심이 없으면 무사는 될 수 없다. 이존효는 내 뜻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존신의 말은 이긍용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이긍용의 군대는 황소군을 장안 외곽으로 몰아냈다. 황소는 점차 퇴로가 막히는 것을 느끼며 절망에 빠졌다. 이긍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그는 이존효와 이존신을 불러 말했다. 이번 전투가 끝나면 장안은 우리 손에 돌아올 것이다. 너희 둘이 힘을 합쳐라. 이존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존신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전투의 막바지 이존효는 다시 한번 선봉에 서서 황소군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창은 바람을 가르며 적을 쓰러뜨렸고 병사들은 그의 뒤를 따라 돌진했다. 이금용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존효는 진정한 전사다. 하지만 그의 빛이 너무 밝아 다른 이들을 가릴지도 모른다. 전투가 끝난 후 이금용의 군대는 황소군을 완전히 몰아냈다. 장안의 성문이 눈앞에 보였다. 이금용은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나라의 영광이 다시 시작된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존효는 그 곁에서 묵묵히 서 있었고 이존신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이금용의 반격은 당나라의 희망을 되살렸지만 그의 군대 안에는 이미 균열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장안의 겨울은 매서웠지만 황소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는 궁전의 높은 탑에서 성벽 너머를 바라보며 천복윤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이제 예전의 단결력을 잃고 있었다. 황소는 병사들을 모아 우리는 백성의 세상을 위해 싸운다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렸다. 이 와중에 주오는 황소의 통치에 점점 더 실망하고 있었다. 주오는 장안의 궁전에서 황소의 무자비한 숙청과 병사들의 약탈을 보며 이건 내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그는 황소가 자신의 전략적 충원을 무시하고 귀족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멀어졌다. 주오는 한밤중 천막에서 홀로 칼을 갈며 내 재능이 여기서 썩을 순 없다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에는 황소에 대한 충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야심이 충돌하고 있었다. 주오는 황소의 군대에서 보급과 병력을 관리하며 병사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키웠다. 병사들은 그를 철혈의 장군이라 부르며 따랐지만 그의 충성은 이미 갈림길에 서 있었다. 당나라 조정은 황소의 약점을 파고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촉으로 도망친 희종은 환관 전영자의 조언을 받아 주온에게 사절을 보냈다. 사절은 장안 외곽의 비밀 장소에서 주온을 만나 황소를 버리고 조정에 투항하라. 절도사 자리를 약속한다라고 제안했다. 주온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황소와 함께 싸운 날들이 스쳐갔다. 그러나 황소의 잔혹함과 자신의 재능이 묻히는 현실은 그를 흔들었다. 주온은 사절에게 내가 조정에 돌아가면 백성들을 위한 세상은 어떻게 되나? 라고 물었지만 사절은 조정이 안정되면 백성도 평화를 얻는다라고 답했다. 주온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 좋다. 조정에 투항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장안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주온의 부하들은 그의 결정을 따랐지만 일부는 황소 장군을 배신하다니라고 수군거렸다. 주온은 그들을 달래며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라고 설득했다. 주온의 배신은 황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황소는 주온의 부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황소는 주온의 배신으로 핵심 병력을 잃었고 그의 군대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주온은 당나라 조정에 투항하자마자 절도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촉에서 희종을 만나 황소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했고 조정은 그를 크게 환영했다. 주온은 자신의 부대를 재편하며 황소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공격은 장안 근교의 보급로를 끊는 것이었고 황소군은 식량 부족으로 혼란에 빠졌다. 주온은 전장에서 황소 내 시대는 끝났다. 라고 외치며 병사들을 독려했고 그의 기세는 황소군을 압도했다. 황소는 점점 고립되었다. 그의 군대는 규율을 잃고 장안의 백성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주온은 당나라의 절도사로서 황소군을 계속 몰아붙였다. 그는 장안 외곽에서 매복 작전을 펼쳐 황소의 부대를 격파했고 그의 용맹은 조정에서도 칭송받았다. 주온은 전투 후 부하들에게 우리는 당나라를 위해 싸운다라고 선언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권력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주온의 배신은 황소의 군대를 약화시켰고 장안은 점점 더 적들의 포위망 속으로 들어갔다. 주온은 촉에서 희종에게 보고하며 황소는 이제 끝입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배신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황소의 이상을 무너뜨리고 당나라의 반격을 성공시킨 결정적 사건이었다. 황소는 고립된 채 장안을 지키려 애썼지만 그의 군대는 점점 더 약해졌다. 883년의 봄, 장안의 성벽은 이극용과 주온의 연합군 포위로 흔들리고 있었다. 황소는 궁전의 어두운 복도에서 홀로 서서 창밖으로 불타는 장안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천보군은 이제 옛 영광을 잃었고 병사들의 눈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다. 이극용의 검은 갈까마귀 군대는 성문 밖에서 맹렬히 돌진했고 주온의 배신으로 약화된 황소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황소는 주먹을 쥐며 내가 쌓은 대제를 이렇게 포기할 순 없다라고 반박했지만 성벽에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는 그의 결심을 흔들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좋다, 남으로 간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황소는 밤의 어둠을 틈타 소수의 충성스러운 병사들과 장안을 빠져나갔다. 탈출은 험난했다. 이극용의 기병대가 뒤를 쫓았고 주온의 군대는 주요 길목을 봉쇄했다. 주온의 배신으로 핵심 병력을 잃었고 장안에서의 약탈로 백성들의 신뢰마저 무너졌다. 황소는 강남의 작은 마을에 도착해 남은 병사들을 수습했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병사들을 모아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 장안을 되찾자. 라고 외쳤지만 병사들의 눈에는 회의적인 빛이 감돌았다. 이 시기 황소의 옛 동지였던 장수 이정은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이정은 황소의 반란 초창기부터 함께 싸운 충직한 부하였다. 그는 산둥 출신으로 소금 밀매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정의 아버지는 정부군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이정은 황소의 반란에 합류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전투에서 민첩했고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호랑이로 불렸다. 이정은 황소의 잔혹한 정책에 불만을 품었지만 그의 충성심은 여전히 강했다. 그는 장안 탈출 중 황소를 지키며 장군,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 그러나 이정도 황소의 약탈 명령에는 고개를 저었다. 황소는 강남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병력을 모으려 했지만 백성들은 그를 더 이상 환영하지 않았다. 한 마을에서 농민이 황소 장군이라더니 도적과 다를 게 뭐냐? 라고 외쳤고 황소는 그 말에 분노하며 마을을 약탈했다. 이 약탈은 그의 군대를 먹였지만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다. 이금용의 군대는 황소의 탈출 경로를 추적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금용은 사타족의 기마술로 황소의 군대를 빠르게 따라잡았다. 그의 양아들 이존요는 선봉에서 창을 휘두르며 황소를 잡아 당나라를 구한다. 라고 외쳤다. 이존요는 이금용의 신뢰를 받는 맹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존신과의 경쟁이 여전히 무거웠다. 이존신은 이금용 곁에서 책략을 세우며 이존요가 너무 앞서 나간다라고 속삭였지만 이금용은 그의 용맹이 우리 승리의 열쇠다라고 답했다. 이금용의 군대는 황소의 약한 보급선을 공격하며 그의 군대를 더욱 약화시켰다. 주호는 당나라 절도사로서 황소의 뒤를 바짝 쫓았다. 그는 촉에서 희종의 명령을 받아 황소를 끝장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호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며 황소의 남은 병력을 습격했고 그의 공격은 정확하고 잔인했다. 주호는 전장에서 황소, 네가 내 충언을 무시한 대가를 치러라. 라고 외쳤다. 그의 배신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었다. 주호는 황소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지식을 이용해 황소군을 궁지로 몰았다. 황소는 주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주온, 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라고 분노했다. 이정은 황소 곁에서 싸우며 장군,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다. 황소는 강남의 숲속에서 군대를 재편하려 했지만 병사들은 지쳤고 배고픔에 시달렸다. 그는 병사들을 모아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장안을 되찾자. 라고 외쳤지만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한 병사는 장군, 배고픕니다. 백성들도 우리를 미워해요라고 말했다. 황소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정은 황소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그의 충성심도 흔들렸다. 그는 황소의 약탈 명령을 따르며 이건 옳지 않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황소는 강남의 산속에서 재기를 꿈꿨지만 그의 군대는 점점 더 약해졌다. 이금용의 기병대는 그의 행적을 놓치지 않았고 주온의 군대는 보급선을 끊으며 황소를 압박했다. 황소는 한 마을에서 약탈을 시도했지만 백성들이 돌을 던지며 저항했다. 한 노인은 너는 우리의 희망이었는데 이제 도적일 뿐이다. 라고 외쳤다. 황소는 그 말을 듣고 말을 멈췄다. 이금용의 군대는 황소의 은신처를 찾아냈고 이존요는 선봉에서 황소를 잡으라고 외치며 돌진했다. 주호는 다른 방향에서 황소군을 공격하며 이제 끝이다라고 소리쳤다.
황소는 남은 병사들과 함께 산속으로 도망쳤지만 그의 군대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정은 마지막 전투에서 황소를 지키다 부상을 입었고, 장군, 저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했다. 황소는 그의 손을 잡으며 이정, 내 충성은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황소의 재기 시도는 이렇게 좌절되었다. 백성들의 외면과 적군의 압박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의 재기는 멀어져 갔고 당나라의 반격은 그를 끝없이 몰아붙였다. 883년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점령하고 대제 황제를 칭했던 황소의 정권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황소의 가장 큰 위협은 당나라에 투항하여 선무군 절도사가 된 주온과 사타족의 맹장 이극용이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황소군을 압박했고, 특히 이극용이 이끄는 정예 기마병은 황소의 군대를 무자비하게 격파하며 장안을 향해 진격했다. 결국 황소는 더 이상 수도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장안을 버리고 동쪽으로 도망쳤다. 수도를 잃은 황소군은 사기가 떨어지고 군대 내부의 결속력도 약해졌다. 황소는 동쪽으로 향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가는 곳마다 주온이 이끄는 관군과 이극용의 추격대에 패배하며 병력이 급속히 와해되었다. 한때 그의 힘이었던 수많은 부하와 동료들은 그를 떠나거나 당나라에 항복하는 등 배신을 거듭했다. 그의 도주 경로는 처참하고 비참한 몰락의 과정이었다. 황소의 군대는 병력과 식량이 모두 고갈되었고, 과거 혁명을 꿈꿨던 반란군은 생존을 위한 약탈을 일삼는 도적대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지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많은 패배와 도망 끝에 황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 처했다. 884년 그는 산둥성 태산 인근의 낭호곡에서 이극용이 이끄는 기병대에게 포위되었다. 사방이 막히고 군대가 와해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황소의 최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진다. 첫 번째는 황소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는 설이다. 낭호곡에서 포위당하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칼을 들어 자결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처남이자 장수였던 임원이 황소의 목을 베어 관군에 바쳤다는 설이다. 임원은 이미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황소의 목숨을 거둬 충성을 다하는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어떤 설이 사실이든 황소의 죽음으로 10년에 걸쳐 당나라를 뒤흔들었던 대규모 반란은 종식되었다. 비록 황소는 그의 혁명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의 반란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당나라의 국력을 완전히 소진시켰고 결국 10세기 초 주온에 의해 당나라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